붉은 제사 1.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이었다. 강혜진은 7살 딸 유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방문을 닫았다. 남편 용태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넉 달째였다. 매일 밤이 고통이었다. 엄마, 물. 유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예진은 재빨리 물컵을 건네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유나는 다시 곤히 잠들었다. 예진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다. 그때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다. 아버님. 박재현이었다. 67세,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신망받는 인물. 단정한 회색 잠옷 차림에 희끗한 머리를 뒤로 넘긴 그는 어두운 복도에서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예진아, 아직 안 자니? 내 유나가 잠깐 깼었어요. 재현은 천천히 다가왔다. 예진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너무 힘들지?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고.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수경이는 벌써 잠들었어. 약 먹고. 순간 예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재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자상한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님, 저 들어가 볼게요. 예진이 방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재현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버님, 놓으세요. 조용히 해. 유나 깬다. 그 한마디에 예진은 얼어붙었다. 딸을 방패로 삼는 그의 비열함에 온몸이 떨렸다. 제발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가 이 집에 남기로 한 거야. 그럼 책임도 져야지. 재현은 예진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다. 예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예진의 세계는 무너졌다. 새벽 4시 예진은 화장실에서 토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죽고 싶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죽을 수 없었다. 이 침묵의 시작. 그날 이후 재현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일주일에 2~3번 정수경이 약을 먹고 깊이 잠든 밤이면 그는 예진의 방으로 왔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누가 믿겠어. 네가 혼자 외로워서 나한테 기댄 거라고 하면 그만이야. 미쳤어요. 그래, 미쳤지. 아들 잃고 미쳤어. 근데 넌 너무 예쁘더라. 용태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어. 예진은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그런 눈으로 봤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 정수경이 예진에게 물었다. 예진아,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아픈 데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잠을 못 자서요. 밤에 자꾸 소리 나던데 무슨 소리야? 예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수경이 눈치챈 걸까? 그냥 악몽 꿔서요. 그래? 약 먹어볼래? 내가 먹는 수면제 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예진은 절대 약을 먹을 수 없었다. 약을 먹고 깊이 잠들면 자신을 지킬 수 없었다. 적어도 깨어 있어야 저항할 수라도 있었다. 3. 작은 아들의 고백. 그 무렵 남편의 동생 박진태가 자주 집에 들렀다. 형이 죽은 뒤 형수가 걱정된다는 이유였다. 형수, 혼자 너무 힘들죠? 아니요, 진태씨. 괜찮아요. 정말요?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살도 많이 빠지고. 진태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예진은 그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진태가 소주를 들고 왔다. 형수, 오늘 형 생각 많이 나서요. 같이 한잔해요. 거실에서 둘이 조용히 술을 마셨다. 정수경은 이미 방에 들어갔고 재현은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다. 형수, 저 말 하나 해도 돼요? 네. 저 형수 좋아했어요. 형 살아있을 때부터요. 예진은 술잔을 놓았다. 진태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알아요. 미친 소리인 거. 근데 못 참겠어요. 형수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요. 진태씨,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요. 형수는 어때요?
저 어때 보여요? 예진은 진태를 보았다. 32살 순수하고 따뜻한 청년.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만약 자신이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진태 씨 미안해요. 난 진태 씨 형수예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줘요.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현관문이 열렸다. 재현이 일찍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계단 위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 4. 광기의 질투. 재현은 그날 밤 더욱 폭력적이었다. 진태 그 새끼가 감히. 아버님 제발요. 넌 내 거야. 알겠어? 예진은 비명을 참으려 이불을 물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다. 새벽 재현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진태한테 말하면 너랑 유나 둘 다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길바닥에서 살 자신 있어? 수경이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누가 믿겠어? 내가 하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는 웃으며 방을 나갔다. 예진은 침대에 쓰러져 울었다. 소리 없이 길게 새벽까지. 발각의 순간. 석 달이 더 지났다. 예진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다. 유나를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느껴졌다. 생리가 2달째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갔다. 임신 6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예진은 진료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축하라니. 이게 무슨 축하란 말인가. 예진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진은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난간 너머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모든 게 끝날 텐데. 엄마!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환청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예진을 붙잡았다. 다음 날 예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낙태 수술을 예약했다. 보호자 동반하셔야 합니다. 혼자는 안 되나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예진은 막막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그게 직접 말씀드릴게요. 6. 폭로. 병원에 정수경과 진태가 함께 왔다. 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정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예진아, 용태가 죽은 지 벌써 몇 달인데 누구야? 예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말할 수 없어요. 대체 누구냐고. 진태가 예진의 어깨를 잡았다. 형수, 진정하고 말해봐요. 누가 형수한테 뭘 한 거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재현이 나타났다. 회사 일로 나갔다가 급히 돌아온 것이었다. 전화로 상황을 들은 그는 모든 것을 막으려 왔다. 다들 뭐 하는 거야? 진태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예진의 창백한 얼굴을 피하려는 시선을 보았다. 설마.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수, 설마 아버지예요? 침묵이 흘렀다. 예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것이 답이었다. 이런 더러운 인간이. 진태가 재현의 멱살을 잡았다. 복도에서 두 사람이 뒤엉켰다. 놓아. 형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형수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수경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36년을 함께 산 남편이 며느리를. 당신 정말? 재현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며느리를? 나도 외로웠어. 아들 잃고 미칠 것 같았다고. 그래서 며느리를 강간해. 정수경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7. 무너지는 성. 경찰이 도착했다. 정수경이 직접 신고한 것이었다. 이 사람 체포해주세요. 성폭행범입니다. 어머니. 재현이 발버둥쳤지만 경찰은 그를 제압했다. 박재현 씨,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재현은 끌려가면서도 예진을 노려봤다. 네가 날 망쳤어. 네가. 닥쳐요. 진태가 소리쳤다. 재현은 경찰차에 실려갔다.
병원 복도에 남은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수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예진아,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몰랐어.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미안해. 정수경이 예진을 껴안았다. 두 여자는 서로의 품에서 울었다. 8. 진실의 증언.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다. 예진은 증인석에 섰다. 피해자는 언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남편이 죽고 넉 달 뒤부터였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가족이 모두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피고인이 협박했습니까? 네. 말하면 저와 딸을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정수경이 울고 있었다. 진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재현의 변호인이 물었다. 피해자가 유혹한 건 아닙니까?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67세 시아버지가 32세 며느리를 성폭행한 명백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비난은 중단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변호인, 적절한 질문을 하십시오. 재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예진의 상처 사진, 진료 기록, 그리고 임신. 피고인 박재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떨어졌다. 재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9.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난 후 예진은 집을 정리했다. 정수경이 말했다. 예진아, 이 집 네 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유나랑. 어디로 갈 건데? 친정 엄마가 계신 부산으로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정수경은 예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구나. 네가 여기 있으면 자꾸 그 기억이 날 거야.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나는 이제 혼자 살아야지.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을. 진태가 이삿짐을 도왔다. 트럭에 짐을 싣고 그가 말했다. 형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진태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 형수, 행복하세요. 10. 붉은 제사. 1년 후 용태의 기일이었다. 정수경은 혼자 제사상을 차렸다. 작은 원룸이었다. 큰 집은 팔아버렸다. 촛불을 켜고 절을 했다. 용태야, 엄마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 아내를 그렇게 괴롭힌 줄 몰랐어. 눈물이 제사상에 떨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예진에게서 온 사진이었다. 부산 바닷가에서 유나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 유나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저도 새 직장 구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정수경은 미소 지었다. 눈물과 함께. 용태야, 예진이는 잘 지내나 보다. 네가 지켜주는 거지?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데는 한순간이면 되는구나. 근데 용서는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정수경은 작은 소주잔에 술을 따랐다.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용태야, 엄마는 이제 네 아버지 면회도 안 가. 이혼 서류도 냈어.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용서 못해. 붉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희고 깨끗한 눈 위로 제사상에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멀리 부산에서 예진은 유나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딸이 물었다. 엄마, 오늘 아빠 제사지? 응. 할아버지는? 예진은 잠시 멈칫했다. 할아버지는 멀리 계셔. 언제 와? 안 와. 영영.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려서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다행이었다. 예진은 창밖을 보았다. 부산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용태 씨, 미안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제가 살아야겠어요. 유나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용태를 기억했다. 정수경은 원룸에서, 예진은 부산 작은 아파트에서, 그리고 재현은 차가운 독방에서.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눈물을 흘리며. 붉은 제사는 그렇게 끝났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일어선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일이다.